팁으로 마련한 스타북스. 오늘 이 시간을 특별하게 꾸며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경영 컬럼리스트 김은섭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많은 출판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권을 이제 추려서 추천을 해주실 텐데 그 과정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이 방송에서 준비한 인물들을 몇몇을 보니까 전부 다독가시고 또 예. 많은 책들을 추천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대에 어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책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준비하신 것이 꼭 읽어봐야 할 한국 대표 CEO 네네. 추천서인데요. 네네. 어떤 책일지 궁금하고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는 10년 후 미래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니엘 엘트만 교수의 책인데요.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변화 방향을 예측한 책입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마켓 3.0을 소개했어요.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살아남는 전략,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메시를 소개했는데요. 리사 겐스키가 썼고요. 빌려주는 사업, 메시 비즈니스 사업의 모든 것을 밝힌 책입니다. 한미파슨스의 김종훈 회장은 6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대작이죠. 스티브 잡스를 추천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천재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작가인 월터 아이잭슨이라고 그분이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네네. 항상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 네. 실제로 휴대폰 사업이라던가 반도체 사업이라던가 항상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거두어왔는데요. 네네. 특히 이번 추천서도 역시 10년 후 미래에 대한 책인데 네. 어떤 책인가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변화 방향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책인데요.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있는 데니엘 엘트만 뉴욕대 교수가 썼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뜰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협에서 직면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음 경제 위기는 또 언제 올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10년 후에 미래 직업군의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면면을 아주 살펴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비례에 관련한 예측서라던가 네네. 서적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 책을 주목한 데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 미래학자들이 미래서를 씁니다. 예. 그러면 미래학을 전공을 했다든가 또 미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분은 경제학자가 내다본 경제 미래예요. 그렇다고 한 점에서 좀 주목이 될 만하고요. 최근에도 경제학자들이 미래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다 기상학자들이 내일의 날씨를 틀리는 것처럼 다들 어긋나고 해서 많이 비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책도 또 특이할까 싶은데 이 책은 좀 다르게 들어갔어요. 기존의 어떤 경제학자들이 틀린 이유는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미래들을 보고 점쳤기 때문에 매번 틀렸다. 하지만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를 움직여온 딥팩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딥팩터요? 네, 딥팩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내다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딥팩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런 데에 내재되어 있는 단기간에는 변하기 힘든 어떤 근본적인 국가를 흔드는 어떤 요소들이죠. 그런 요인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은 저자 데니엘 엘트만이 내다본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의 몰락과 미국의 부활입니다. 아, 중국의 몰락을 예측했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디팩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고유의 정신,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뿌리, 그리고 예의범절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열 위주의 사고 방식이죠. 그런 아시아적인 그런 방식들이 그리고 또 역사적 전통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구를 따졌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이 고용 인구가 2007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중국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2050년 정도 되면은 또 그 미국의 역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구 증가율과 또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미국 쪽에서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인구 이 분야로 중국은 몰락하고 뭐 미국은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독특한 시선이네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크게 이제 EU와 WTO의 붕괴 뭐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지난해 나왔고 올해 또 우리가 살펴본 책이고 지난해 나온 책인데요. 벌써 지금만 보더라도 그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EU가 그런 면인데요. 그 부유한 북서부의 유럽과 가난한 남동부의 유럽에 어떤 괴리가 있다는 것을 한 20, 30년 후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유럽 국가들이 자연히 실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EU는 붕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WTO 같은 경우는 이게 만장일치제라고 합니다. 예. 모든 의견이. 그러니까 어떤 기본 세팅 자체가 만장일치인데 국가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것이 꾸준히 이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네. 우리나라의 10년 후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네. 혹시 그 책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저자는 그 한국어판 서문에서 네.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로에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인 일본이 그 앞서 나갔는데요. 그 지금 현재 침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 침체기를 맞이할 것인데 그것이 일본의 상황과 맞물릴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중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 딥팩터에 의한 건데 예. 아시아 국가이고 전통적으로 또 유교를 숭상하고 이러다 보니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발전을 하게 될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가로막힘이 있느냐 또 꾸준한 발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선택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그 딥팩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선진국을 따라가서 결국은 비슷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예.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 네네. 같네요. 한번 두 번째 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차석용 대표이사 부회장이 네네. 추천한 그 마켓 3.0인데요. 네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요, 지금 뭐, 마케팅의 대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낸 책이고요.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게, 기존의 이 마켓 1.0, 2.0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마켓 3.0 그런 시대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가가 되기로는 2.0, 마켓 2.0 시대와 3.0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은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래서 소비자가 수동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마켓입니다. 두 번째 마켓 2.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웹 2.0 세상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주권을 가진 그런 건데요. 마켓 3.0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기업이 소비자를 받들고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2.0과 같지만 3.0에서 특별히 추구해야 되는 점은 2.0, 즉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구 온난화라든가 빈부 격차라든가 환경 문제 등 이런 어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마켓 3.0에서 그 마켓 3.0 시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네, 저자는 크게 협력과 문화 그리고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성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미래의 마케팅은 다른 무엇도 아닌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하는,
그러니까 가치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탐스 슈즈가 될 수 있는데요. 탐스 슈즈 같은 경우는 뭐 신발을 하나 우리가 소비자가 구입하게 되면 다른 똑같은 신발 하나가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그런 그 마케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유기농만 파는 홀푸드 마켓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 멕시코에 있는 시멘트 기업인데요. 시맥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곳은 시멘트만 파는 곳이 아니라 뭐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할부로 돈을 받아내는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시멘트 회사,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회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영리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마켓 3.0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마켓 3.0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의 시장을 다뤘다라고 하면 이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추천한 책은 네. 메시 기업이라는 아주 좀 되게 디테일하고 굉장히 작은 범위의 그런 기업들을 다룬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메시 기업이라는 건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나요? 네, 그 마켓 3.0은 마켓 1, 2, 3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메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소유하고 뭐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는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빌려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찾는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 기업은 지구온난화, 뭐 그다음에 자원 고갈과 같은 그런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또 비즈니스에서 선순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큰 범위, 이해하기 좋은 걸로는 지금 유럽과 캐나다에서 그 흥행을 하고 있는 집카를 들 수 있습니다. 아, 집카요. 네네. 이 집카 같은 경우는 빌려 쓰는 거죠. 자동차를 빌려 쓰는 건데 일반 렌트카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온라인에서 그 차를 빌리고 또 각 지역마다 집카를 빌려 쓸 수 있는 회원제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인데요. 보통 뭐 자동차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시간은 시간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용과 큰 비용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인데 한 가정에서도 큰데 그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놓고 보면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소유물 내지는 내 재산 가치 이런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아가서는 집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뭐 호텔을 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남의 집을 빌려주고 또 내 집도 빌려주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자원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또 소유해야 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발상인데요. 네, 그 포스코의 회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또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는 실제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봤을 때 네네. 메시 기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특히 메시 기업에 이렇게 주목한 이유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주목한 이유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요, 이 메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고 하니 그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기존의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데에 열중을 하고 팔고 난 이후에는 나몰라라 한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건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공유한다면 시간과 돈이 남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가속화 그리고 또 뭐 환경 문제 이런 어떤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제조업의 근본이 될 수 있는 포스코에서 과연 소비자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세대 산업으로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철강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철강으로 예. 철강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겠죠. 큰 어떤 틀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겠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책은 네. 그 두말할 필요가 없는 책인 것 같고요. 한미 파슨스, 김종훈 회장 외 여러 저명 인사들이 추천한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네. 근데 스티브 잡스에 관련된 사실 서적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특별히 이 책이 좀 차별점을 갖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스티브 잡스의 책들은 생전에 있을 때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일본, 미국, 뭐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책이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미국 관련이겠지만 자신에 관련된 책이 나올 때마다 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 오해가 본인이요? 되고. 스티브 잡스 예, 본인이. 예. 그래서 그 책들에 대해서 고소도 하겠다라고 뭐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예. 그랬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자기가 암으로 이 어떤 생명이 예, 시한부를,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숱한 책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오해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책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월터 아이작슨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자신이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인류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약 자녀들에게 등하시했다면 어떤 큰 일을 위해서 했는지 그것들을 좀 고백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간 스티브 잡스를 들어가 보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스티브 잡스 책 자체가 매우 두껍고 네네. 그래서 사실 좀 보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네. 그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 책이 두께가 되게 두껍죠. 예. 뭐 100회 이상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다음 경쟁자들, 그다음에 애플에 있는 직원들까지 뭐 많은 사람들을 또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예. 나눠서 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면을 주목해야 될까? 예. 뭐 그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예. 그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통찰력과 예술적 감수성 예.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 그 네 가지를 포인트로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첫 번째로 그 중에서 하나 인문학적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예.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꽤 깊었는데요. 그 고객의 말에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예. 만드는 데 있어서 사전 조사라든가 뭐 시장 조사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소비자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뭔지 모른다. 예.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욕구가 한도 끝도 없고 예. 또 자신이 모르는 욕구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간파한 거겠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겁니다. 불법 복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튠즈, 예. 아이폰, 뭐 아이패드의 성공에는 이 아이튠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불법 복제였습니다. 네, 넵스터라고 하는 강자였는데요. 그렇죠. 네, 온라인 해적이었죠. 그 해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것들을 다른 기업들은 전부 고소 고발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고민을 해본 게 그렇다고 해요. 인간의 본성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예. 모든 이 보이지 않는 파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갖게 해주자. 대신 싸게 해주고,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 불법 복제 무료지만 악성 바이러스도 들어있고 또 잘못된 파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는 단돈 99센트지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음질이 깨끗한 파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을 살려주자. 아이튠즈가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지금의 애플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인문학적 통찰이
곳곳에서 이 책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평론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그 스티브 잡스 책을 네.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들이 음. 휴가지에서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네네.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읽어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네네. 왜 사람들은 대통령이 읽는 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흥미 있어 할까요? 책은 그 한 권마다 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책 속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책 속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뭐 미국의 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링컨 대통령이요.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의회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북 전쟁이 있는 와중에서도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뭐 링컨 독서법이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책에 아주 심취했던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의 처칠 수상도 전쟁 중에서,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뭐 목욕탕에서도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뭐 공언을 할 정도로 책을 즐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뭐 나폴레옹도 전쟁 중에 말의 그 서재를, 움직이는 서재로 말을 끌고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는 책이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또 책 한 면 또 빠지지 않는 대통령이 꽤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네. 그 대통령들의 책 중에서 평론가님이 특별히 어떤 책을 고르셨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은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라인홀드 니버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요. 개인과 집단의 이기성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저는 이분의 추천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인간 김대중의 삶과 그다음에 진실, 눈물과 용기의 진실한 기록을 담고 있는 자서전 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요, 주 5일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강력 추천했었는데요.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겪은 일본의 선례와 최신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뉴 트렌드를 예측한 책입니다. 현재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은 쉽게 읽는 백범일지, 그리고 로마인 이야기를 추천했는데요. 쉬우면서도 알찬 내용으로 엮어낸 대중용 백범일지를 아주 즐겨 읽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기업가들이 또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대제국 로마를 1000년 넘게 경영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주 흥미롭게 펼친 로마 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인데요. 네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저술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요, 탈정치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치인의 자서전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탈정치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대 대통령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계를 은퇴한 후 외국을 갑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귀국한 이후에 자신의 어떤 야인 김대중으로서의 어떤 삶을 내다본 뭐 그런 의미에서 탈정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와의 결별한 시점, 또 그리고 정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를 썼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되는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런 그렇죠.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죠. 국가라든가 정치 이데올로기는 떠나서. 네. 네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책들을 읽으셨고 되게 감명 깊은 책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추천서 중에 하나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건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는요.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양심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인간이 한 집단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회 집단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도덕적인 경향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성적인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력이 또 폭력이나 어떤 강제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인간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고 더 거칠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게 마련이다라는 것들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적은 책인데요. 예. 뭐 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만나게 되는 틀림없는 국민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연, 어떤 상황들을 고민한 책, 아주 김대중 대통령다운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네. 책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은 좀 뜻밖의 책인데 주 5일 트렌드라는 네네.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왜 추천을 하셨을까요? 이 책이 나온 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모든 패러다임이 되는, 우리가 서머타임제만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주 5일 트렌드는 아이에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든 일상 패턴이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생뚱맞은 책이 될 수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일본, 선례적인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다보는 주 5일 트렌드가 있고 난 이후에 한국과 그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의 전 이병철 회장께서 12월만 되면 일본을 가셨다고 해요. 예. 가서 호텔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TV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앞선 선진국에서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선 선례들을 착으로나 뭐 이런 선진국에서 찾아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경영자라든가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재임 시절에 어떤 책을 읽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었고, 실제로 현실 정치에 그걸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읽었다라는 책은 또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이 정치하는 동안에서는 한마디로 출판계에서는 독서 정치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책을 즐겨 읽었고 그 책을 읽은 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장을 펼쳤기 때문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추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또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 혁신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고려대 교수가 썼던 윤성식 교수가 썼던 책인데요. 이 책은 수많은 크고 작은 회의에서 많이 언급됐고 인용됐고, 또 실제로 이 저자인 윤성식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고 실세 자리 중에 하나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앉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졌던 책 속에 가졌던 어떤 마인드를 이 자리에서 한번 펼쳐봐라. 자리를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지요. 네. 또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도 네네. 실용적 독서법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네네. 어떤 독서 스타일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CEO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독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실용적인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바쁜 분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동 간에 한 30분의 책 한 권을 읽을 정도로 속독을 하셨다고 하고요. 많은 책을 또 읽었다고 하고, 또 어떤 깊이보다는 실용서에 많이 또 치중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범일지입니다만은 쉽게 읽는 청소년용으로 그래서 그 맥락을 전부 한꺼번에 짚어볼 수 있는 뭐 그런 책들을 즐겨 읽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떤 책을 읽느냐 휴가철에 물어봤더니 이북을 전자책을 읽으신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책이 있었는지는 또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추천 도서 또는 읽는 책들은 전 세계 출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00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을 추천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첨철된 20세기 전반기의 콜롬비아 정치적 환경을 이야기한 책인데요. 또 하나는 연금술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추천했습니다. 위대한 자신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긴 여행을 다룬 책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론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이탄 샤란스키가 쓴 책이고요. 소련에서 망명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내무장관을 하고 있는 분의 정치 서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샤로테 시몬스라고 하는 약간은 통속적인 소설인데요. 톰 울프가 썼고요. 미국에서는 사회 풍자 소설로 유명한 톰 울프가 대학생 시절에 방탕했던 자신의 생활을 그린 그런 이야기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다독가로 알려져 있고 또 지식인으로 소문난 버락 오바마의 책은 뜨겁고 평평하고 북적대고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죠. 토머스 프리드먼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해지는 거대한 혁명의 물결을 이야기한 책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독가로 알려져 있어서 마스모토 미치히로라고 하는 분이 오바마의 서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읽던 책이 어떤 책이었고 그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열정적인 독서가 오바마가 읽은 책들을 한번 살펴본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살펴봤고요. 굉장히 다들 정말 CEO라던가 대통령이라던가 다들 이루기 힘든 업적들을 이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이 추천한 책이라서 굉장히 하나하나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론가님이 추천하시는 이번 휴가에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 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좀 엄선을 한 책인데요. 첫 번째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오늘날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말한 책인데요. 경제 경영 부분 현재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와 있는 화제의 책입니다. 멀티플라이어는 상대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멀티플라이어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이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책은 세계는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KT 2대 회장이었던 이해욱 회장과 부인 김성심 여사와의 세계 일주를 다룬 책입니다. 이 1993년부터 192개국을 돌고 2010년에 돌아오셨는데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192개국을 돌았으니 말 그대로 세계 일주인데 그 부인과 다름 아닌 부인과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다룬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탐스 스토리입니다. 아까 마켓 3.0에서 말씀드렸던 탐스 스토리인데요. CEO였던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아르헨티나에서 상피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회 사업가들을 보면서 이런 사업이 자선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펼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쓴 책들 사업이 바로 이 탐스 스토리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요. 촉입니다. 촉이요? 이병규 씨가 썼는데요.
잘 되는 기업들 그리고 잘 나가는 유명인들 저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초기 발달했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흔히 하죠. 예. 예. 그 초기라고 하는 것들은 감수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초기 발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벼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촉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촉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심도 있게 나눠본 그런 책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의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사기 열전 속 남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략을 찾고자 한 책입니다. 사기 열전에서 배우는 똑똑한 그 인생 전략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섯 번째는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라는 책인데요. 회사를 박차고 나온 억대 연봉의 애널리스트가 세계 경제를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신이 그 모니터상에서 숫자로만 주식을 사고 팔던 사람이 실제로 전 세계를 돌면서 물건들을 팔고 또 위대한 상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우는 아주 그 좌충우돌의 이야기가 아주 소설처럼 펼쳐지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네네 예. 그런 책입니다. 돈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또 있어요. 예. 네, 이 책은 재테크, 특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춰야 된다. 이런 책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예. 그 시간을 생명이다라고 봤을 때 예. 같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할 것이냐 같은 15시간을 일하더라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15시간 동안 100만 원을 번다면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굳이 100만 원을 벌지 않아도 되는 한 5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돈과 인생의 의미 또 돈과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덟 번째는 식욕 버리기 연습입니다. 그 부제는 왜 먹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가인데요. 여름 휴가철 그 다이어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심리치료 클리닉을 맡고 있는 저자가 과거 한때 자신도 고도 비만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심리적인 원인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단 조절보다는 그 허기, 감성적 그 허기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책인데요. 아마존에서 올해 베스트 비즈니스 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책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이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멀티플라이어다 라는 말은 나를 죽이고 주위 사람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 상사가 후배들을 키우는 이타적인 리더를 말합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그 리즈 와이즈먼하고 그 그렉 맥커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썼는데요. 글로벌 기업 35개 회사에서 150명의 임원들을 놓고 약 20년간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20년간이나 그럼 놓고서 연구한. 네네. 그렇군요. 대표적인 멀티플라이어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스티브 잡스로부터 애플의 바통을 이어받은 팀 쿡 그리고 버락 오바마 그리고 이베이의 CEO인 매그 휘트먼 그리고 전설적인 그 리더로 알려진 어네스트 셰클턴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몇면을 알겠죠. 그러네. 우리나라로서는 주목되는 사람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데 유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석이. 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키워주는 결국은 자신도 빛나는 그런 인물, 그런 리더가 될 텐데요. 이 책에서는 그 멀티플라이어가 되기 위한 그 멀티플라이어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특성 그리고 멀티플라이어가 되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언급한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 공저자 중 한 명이 네네. 리즈 와이즈먼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20년간이나 이걸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썼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집념과 네. 그다음에 치밀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리즈 와이즈만은 어떤 저자인가요? 네, 역시 그 고 대표님께서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 네. 나오는데요. 어떠한 그 새로운 이 개념이라든가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몇 면을 먼저 살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경영자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또 전 세계 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뭐 전략이라든가 리더십 개발, 포럼들을 만들고 있는 리즈 와이즈먼인데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금 뭐 그 고객사들이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갭 등 뭐 경쟁한 회사들, 네네, 예. 글로벌 기업들을 컨설팅했고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알려진 뭐 예일대라든가 와튼스쿨 뭐 이런 곳에서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그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플라이어 역시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20년 동안 그 임원들을 모델로 해서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을 또 모델로 예. 사례들을 추적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선 설명에서 네네.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뭐 천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네네. 그런 사람을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네. 책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미니셔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디미니셔는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수 정예주의, 그다음 희소성, 그리고 뭐 정체 등의 개념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디미니셔인데요. 일종의 아웃라이어라든가 천재. 뭐 어느 기업에서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그들이 한 명이 있을 때와 또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또 다른 사람의 천재가 있어야 해결된다는 덧셈의 논리, 예. 덧셈의 어떤 경제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이 멀티플라이어는 곱셈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곱셈.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이 곱셈의 논리는 뭐냐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인력들, 이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믹스를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대중지성이 또 생겨날 수 있고 이 대중지성을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바로 멀티플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미니셔가 덧셈의 논리라고 한다면 멀티플라이어는 곱셈의 논리고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은 대중의 지성 그리고 공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멀티플라이어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리더십이 아닐까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곱셈이니까 극대화될 수 있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네. 그 특히 그 되게 이제 지금 뭐 불황이다 아니면 뭐 대공황에 거의 버금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네네. 이런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디미니셔들, 천재들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천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만나게 되면은 또 다른 천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들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불황에서는 뭐 새로운 천재를 들여올 수 있는 비용조차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 있는 인력에서 이 사람들이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는 어디고 역량은 어떤 면들인가 그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나면 조연이었던 주연이었던 모두가 주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없었던 역량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런 해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리가 필요할까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멀티플라이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미니셔들 그리고 천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비용이 드는데요. 이 멀티플라이어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 가지고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화되는 이 불황의 경제 사회에서 필요한 그 리더가 아니냐 뭐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까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미니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멀티플라이어들이 확실히 구분되는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법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네네. 그 어떤 5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많은 경영자라든가 비즈니스맨들이 시청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분명히 멀티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인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최고의 생각을 요구하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감내하고 또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 다섯 번째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리더라고 하면 마땅히 요구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의 느낌을 갖도록 하고 또 성공의 이미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멀티플라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책 멀티플라이어가 네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서 상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적을 하고 또 결국은 마지막엔 내 손을 거쳐서 이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아마 디미니셔일 거예요. 자신이 일을 생각을 하고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후배들로 놓고 아랫사람들로 놔서 그들에게 공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멀티플라이어일 텐데요. 생텍쥐베리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분이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어떤 딱 개념을 잘 설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일감을 나눠주고 업무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스티브 잡스일 수도 있고요. 또 볼 수 있지만 어떤 좀 영향은 좀 다르겠지만 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리더가 아마 멀티플라이어 또 요즘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평론가님 덕분에 네. 휴가가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